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벽시계를 봤고 7시 40분,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흘러들고 있었죠.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여느 날처럼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죠. 내 이름은 김영만. 올해 74입니다. 28배 교사가 되어 48배 교감이 되었고 60에 퇴직했습니다. 나는 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지켰고 제자들을 사랑했고 헌신했고 실수했고 그리고 지금 혼자입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이었고 그녀는 담담하게 떠났습니다. 이해할 수 할 수 없는 평온함이었죠. 여보, 그동안 행복했어. 고마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2명, 딸은 캐나다, 아들은 호주. 자랑스럽게 키운 내 자식들이죠. 하지만 너무 멉니다. 시간도 거리도 마음도. 이제는 하루하루가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하고 TV를 보다가 책을 펼치고 다시 덮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오후엔 마트에 갑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죠. 가끔은 그 소리마저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떴고 그 다음은 쿵! 타일 바닥에 등이 부딪히고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욕실 창을 통해 길게 들어와 있었고 그 사이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아무도 모르게 죽겠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진 시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 시스템, 장기 요양 보냉텀, 등급 판정. 정보는 넘쳐났지만 그 속에 내 마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실제로 요양원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서울 외곽, 경기 쪽까지 찾아다녔죠. 시설은 정갈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침대는 가지런했으며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삼위의 온도가 없었습니다. 벽엔 시계가 있었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창밖엔 나무가 있었지만 계절은 멈춰 있었습니다. 있어 어째서입니다. 침대 위에는 노인들이 누워 있었고 어디를 보아도 나는 없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일 수는 없어.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은 아직 아니라고. 며칠 후 커뮤니티 게시판을 스크롤하다가 우연히 눈에 띈 문구. 시니어 쉐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65세 이상 가능, 1인 1실, 공용 거실 및 주방, 월세 35만 원, 기본 생활 협약 있음, 직접 요리 가능, 활동 자유, 교류 권장.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쉐어하우스라니 그건 젊은이들 이야기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그 글이 생각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 다시 누군가와 살아보고 싶다. 다음 날 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상냥하게 받았습니다. 네, 아직 한 자리가 남아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면접 한번 보실래요? 면접?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슴 한구석이 뛰고 있었죠. 이틀 뒤 나는 그 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은평구 한적한 주택가 골목 안 3층짜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나무로 된 복도 끝에 따뜻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박영자 씨 71세, 짧은 단발머리,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전직 간호사. 다른 한 사람은 최동만 씨 76세, 약간 무뚝뚝한 인상. 낯설어 보였지만 손톱이 단정하게 깎여 있었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뭐 나도 혼자 사는 거 질렸어. 같이 살아보자고. 안 맞으면 나가는 거지 뭐.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살기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살아본다는 건 단순히 한 지붕 아래에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타이밍, 화장실 불을 끄는 습관, 새벽에 물 끓이는 소리까지도 서로의 리듬이 겹쳐야 한다는 뜻이었죠.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짐을 자기 방에 들여놓고 거실에 모여 인사를 나눴죠. 어디 사셨어요? 저는 이 근처 학교에서 교편 잡았습니다. 아, 선생님이셨구나. 저는 간호사였어요. 응급실 근무 오래 했죠. 택시는 30년 몰았어요. 강남이든 포천이든 안 가본 데가 없지. 우린말은 나눴지만 아직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나는 소고기 장조림과 밑반찬 몇 가지, 박 여사는 된장국을 끓였고 최 씨는 김치찌개를 했다며 냄비째 내놓았습니다. 셋은 식탁에 앉아 조금은 어색하게 밥을 먹었죠. 이거 된장 진하네요. 전 짜게 먹는 편이라. 그 한마디에 박 여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때 나는 느꼈습니다. 우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아침엔 각자 식사, 점심은 외출하거나 간단히 해결, 저녁은 번갈아가며 함께 차려 먹기로 했죠. 거실엔 공용 약상자가 놓였고 냉장고엔 이름이 붙은 밀폐 용기가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집안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실 한켠엔 그녀가 직접 만든 라벤더 방향제가 놓였고 화장실엔 타올이 색깔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세탁을 전담했습니다. 택시 시절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시간 맞춰 세탁기를 돌리고 정확히 접어놓았습니다. 나는 주로 식사를 챙겼습니다. 조미료를 줄이고 몸에 좋은 반찬을 만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족 같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박 여사가 나직이 말했죠. 요즘은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혼자 먹는 밥은 왜 그렇게 맛이 없었는지 우리는 함께 이름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드라마를 보기도 했고 TV 퀴즈쇼에 답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거실 창문 앞에 셋이 앉아 말없이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가끔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서로가 익숙해지고 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잘 주무세요? 응, 괜찮아요.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고 표정도 다정했지만 그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다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평소에 모아두던 현금 봉투 책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30만 원이 어느 날 사라진 겁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둔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그 봉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박 여사? 아니면 최 씨?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최 씨가 말을 걸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나를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최 씨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통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딸아, 나 아직 괜찮아. 여기 사람들 좋고 그래도 나는 아직 요양원 가기 싫어. 침묵, 그리고 울음 섞인 목소리. 응, 알았어.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그 뒤로는 한참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날 박 여사가 끓인 국에선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짜거나 싱겁거나 아니면 둘 다였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레시피 바꾸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그때 나는 그녀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지 않을 때조차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내 생각이 맞다고 믿었죠. 30만 원, 그 작은 금액은 우리 셋 사이에 있던 따뜻한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눈빛이 변했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최 씨는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말수가 줄었죠. 박 여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식사 준비를 점점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선생님이 끓여보실래요? 이제 우리 식탁은 말이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리고 누군가의 한숨, 그리고 침묵.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하나, 이건 결국 실패한 동거였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바로 내 겨울 코트 자락. 그 코트는 책장 아래 보관용 상자 안에 넣어뒀던 옷이었습니다.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 설마 나는 코트를 꺼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30만 원. 그날 내가 찾던 그 돈. 한동안 나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그들을 의심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 다음날 아침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손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김용만의 편지. 박 여사님, 최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의심했고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제 안에서 수많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돈은 제 코트 안에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심을 의심했고 여러분은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점심 무렵 박 여사가 조용히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어제 편지 잘 읽었어요. 사실은 저도 숨긴 게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깜빡하고 물건 위치도 헷갈리고 국간도 잘못 맞추고 치매 초기를 진단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쫓겨날까봐 말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최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요. 며칠 전에도 싸웠어요. 아빠, 거긴 전문 간호사도 있고 응급 대응도 빠르다고요. 근데 나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전화를 걸었죠. 여긴 괜찮다. 여긴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설득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미움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규칙을 다시 정했습니다. 첫째, 어떤 것도 혼자 감당하지 않기. 둘째, 숨기지 않기. 셋째, 매주 한 번 이야기 시간 갖기. 박 여사는 자기가 한 약 복용 리스트를 붙여두었고 최 씨는 딸과 상담사를 연결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정표를 만들고 식사 당번을 공평히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나눈 상처들은 우리의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순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안아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늦게야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식사 습관을 이해하게 되었고,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 한 잔씩 들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몸 상태, 기분, 고민,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분을 돌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결국 기억으로 살아. 그 말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여러분과의 이 시간 저한테 오래 남을 기억이에요. 초혜 씨도 웃으며 말했죠. 나는 그동안 내 삶이 좀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지도 못했고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뒷전이었고, 근데 요즘은 아침마다 살아있는 느낌이 나. 그냥 아침에 누가 잘 잤냐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참 좋더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눈빛,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나는 그제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실 창밖 화분에 심은 작고 연약한 초록 싹들이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기로 했습니다. 상추, 깨씹 쑥갓, 그리고 토마토 손가락 사이로 흙이 묻고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면서도 우린 마냥 즐거웠습니다. 비 오는 날엔 창가에 모여 앉아 박 여사가 읽는 책을 듣고 최 씨가 들려주는 옛날 에피소드를 들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일기장을 써내려갔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오늘도 우리는 함께 살았다. 싸우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게 삶이니까. 요양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 중에도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요양원을, 누군가는 가족의 보살핌을,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차를 끓입니다. 주전자 소리가 퍼지고 박 여사는 라디오를 켜고 최 씨는 신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곳은 우리 셋의 작은 세상이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집입니다. 늙는다는 건 몸이 불편해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더 무섭죠. 하지만 지금 나는 누군가의 식구이고 누군가의 일상이고 누군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살기 어렵다면 함께 살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